영상 보시기 전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스 불꽃이 켜진 스토브를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손은 늘어뜨려진 채 불꽃 쪽으로 시선이 고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 불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처럼 내 눈빛은 빈 듯했습니다. 뇌졸중이 내 삶을 통째로 앗아간 뒤 내 일상은 이렇게 작은 불꽃 하나조차도 버겁게 느껴지는 무력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하는 안도감은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건 그저 한없이 쪼그라드는 고립감뿐입니다. 이 집은 30년 전 남편이 제 사업 실패와 폭언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울타리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작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로는 이 집조차 나를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오른쪽 신체의 감각을 완전히 잃은 뒤 나는 침대 위에서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내 낡은 앞치마는 벽에 걸린 채 3년째 그대로입니다. 30년간 내 허리를 감싸주던 그 천 조각은 이제 내 인생이 멈춰버렸음을 알리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딸 해숙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이는 늘 그랬듯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내게 반찬 그릇을 건넸습니다. 해숙이의 얼굴은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편 인규의 억압과 폭력 속에서 50년을 넘게 살아온 내 딸의 삶이 어쩌면 나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 여기 뒀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잡채 해왔는데 드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해숙이는 애써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함을 나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나를 돌보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딸의 무력함이 바로 내 과거의 모습 같았습니다. 저 애는 쉬는 날에도 남편과 아들의 끼니를 챙기느라 온전한 하루를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짐이 되어서 이 집에서라도 편히 쉬게 해줄 수조차 없으니 이 집에서 내가 뭐란 말인가. 배달 음식이 도착했다는 외손자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은 늘 열려 있었고 배달원은 스스럼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음식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할 줄 몰랐기에 매번 준영이에게 부탁하고 10,000원을 보내는 것이 내 일상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20살이 넘은 청년에게 자립할 수 없는 할머니를 돌보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화장실은 제가 이따 비워드릴게요. 근데 저 내일 여자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이모는 바쁘고. 준영이는 애써 말을 돌렸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미래와 연애를 포기해야 할까봐 불안해하는 여린 심성이 내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가장 듣기 힘든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간병인을 고용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제가 이 집에 자주 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저 이러다 헤어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라는 말은 곧 할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의 삶에 방해가 된다는 무언의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잘못이지. 내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젊은 손자의 앞길까지 막고 있으니 이 작은 연금과 예금으로는 요양원은커녕 시간제 간병인도 감당하기 힘든데 나는 결국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고립된 채 생을 마감할 운명인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으로 쓰러진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립 능력의 상실이었습니다. 내가 겪었던 남편의 폭력, 가정 폭력의 고통이 딸 해숙에게 고스란히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 무력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집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딸 해숙이 억압적인 남편에게서 벗어날 유일한 안식처마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이 딸의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새벽녘 기나긴 고민 끝에 마침내 해결책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딸에게 간접적으로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내일 당장 외손자 준영이에게 이 파격적인 제안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준영아, 미안하지만 할머니는 너의 미래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야. 이 집이, 이 할미의 마지막 삶이 너와 내 엄마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비상금이 되어줄 수 있을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시험해 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외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민 두 가지 선택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집을 팔아 요양원에 가는 것, 다른 하나는 집을 외손자에게 증여하고 그 대가로 나와 함께 살며 나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는 무슨 사연이 있기에 김할머니는 딸에게 물려주지 않고 외손자에게 파격적인 동거 계약을 제안하는 것일까요? 이 계약의 이면에 숨겨진 딸 해숙에게 닿지 못한 엄마 영자의 진짜 마음이 다음 챕터에서 드러납니다. 외손자 준영이가 집 증여 제안을 듣고 돌아간 후 온몸의 기운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딸 해숙이가 며칠 후 다시 찾아왔을 때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위 인규가 준영이에게서 증여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준영이한테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갑자기 집을 그 아이에게 주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해숙이는 차마 나에게 엄마 집은 내 거여야지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는 순간 해숙이 자신마저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요. 해숙이는 늘 그랬듯 자신의 고통보다 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죄책감을 먼저 꺼내놓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죄송해요, 엄마. 제가 엄마를 책임지지 못해서. 나는 해숙이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마비된 오른손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숙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나의 과거가 해숙이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하는 아픔만 속으로 삼켰습니다. 해숙아,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 내가 무서워하는 그 삶을 이 애미가 먼저 살았단다. 내 아빠의 폭력을 내가 평생 이 집에서 견뎌냈다는 것을 너는 차마 모를 거야. 며칠 뒤 뜻밖에도 사위 인규가 장모님 병문안을 온다며 이 집에 왔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 집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외손자에게 증여될 이 집의 가치에만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영양제를 권하며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그 안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장모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니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준영이가 뭘 알겠어요. 아직 어린애인데. 이 집도 나중에 해숙이 명의로 제대로 정리해야 할 텐데요. 증여는 너무 성급하시죠. 인규는 장모인 내가 집을 준영이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신의 권위와 소유욕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집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낸 성과인 양 으스댔습니다. 나는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턱선으로 분노를 사겼습니다. 내 사위. 내가 그토록 탐내는 이 집은 내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내 아내의 엄마가 30년간 폭력을 견디고 피눈물 흘려 지켜낸 울타리란다. 내가 감히 나설 곳이 아니야. 사위 인규의 방문 후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할머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낡은 앞치마가 걸린 곳을 응시하더니 조심스럽게 옷을 챙겨 빨래통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버지랑 크게 다퉜어요. 아버지가 제가 할머니를 돌보는 것을 돈 때문에 하는 짓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요. 나는 준영이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라난 준영이는 늘 위축되어 있었지만 할머니를 향한 그의 진심은 그 누구보다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사위 인규는 준영이의 순수한 마음까지도 돈과 욕심으로 왜곡하며
가족 내 오래된 갈등을 표면으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비가 평생 내 엄마를 억압했듯 이제 내 아들은 너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는구나. 이 굴레를 내가 끊어줘야 하는데 마비된 몸은 움직여지지 않고 그저 침묵만 흐를 뿐이니. 그때 문득 준영이가 빨래통에 넣은 앞치마를 보았습니다. 내가 30년간 썼던 그 낡은 앞치마. 그 옷에는 내가 남편에게 맞고 울던 날,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숨죽이던 날의 지독한 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준영이는 간병인을 알아보는 일을 잠시 미루고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심은 용기였지만 동시에 이 집을 향한 사위 인규의 탐욕을 더욱 자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이 이 외손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기 전에 사위 인규의 탐욕 때문에 가족을 무너뜨리는 비극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침묵은 딸의 불행을 계속 방치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이 집에는 사위 인규가 그토록 탐내는 돈이나 숨겨진 재산이 아닌 주인공, 김영자 할머니가 평생 입을 다물고 숨겨왔던 남편의 가정폭력이라는 어둡고 충격적인 과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면 딸 해숙의 불행한 결혼 생활과 어떤 연결고리가 드러나게 될까요? 사위 인규가 다녀간 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딸 해숙이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며칠 동안 나를 찾아오지 못했고 외손자 준영이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된 듯한 깊은 고립감에 잠겼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숨 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마치 한겨울에 찬 방바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늘 이 집안의 갈등을 중재하고 헌신했지만 정작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지탱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나를 향한 그의 폭력과 그 폭력에 침묵하던 시어머니의 냉담함 속에서 나는 이미 이 감정을 느껴봤습니다. 삶이란 때로 예상치 못한 불편을 스스로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나는 그들에게 더 큰 책임과 갈등을 안겨주고 있었으니 나는 왜 이 나이에도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가? 결국 나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결심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눈길은 벽에 걸린 낡은 앞치마로 향했습니다. 그 앞치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내 삶의 역사였습니다. 그 앞치마만 두르면 무능했던 남편의 사업 실패, 시어머니의 모진 말,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폭력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내 아빠에게 폭력을 당하고 숨어 울 때 이 앞치마가 내 눈물을 훔쳐주었지. 나는 그 폭력의 굴레 속에서도 이 집만은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면 나도 그리고 내 딸 해숙이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내가 겪었던 남편의 폭력과 억압이 딸 해숙이에게 사위, 인규의 억압이라는 형태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해숙이가 겪는 고통이 결국 나에게서 시작된 불행의 대물림이라 믿었습니다. 해숙아, 내가 이혼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은 내 남편의 능력 때문이 아니야. 내 아비의 억압을 보고 자란. 내가 집안에서 여자 홀로 맞설 남자가 없다는 무력감을 내게서 배웠기 때문이란다. 이 집이 너를 지켜줄 힘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침대에 기대어 낡은 예금 통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매달 몇십만 원의 연금과 약간의 예금이 내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요양원의 높은 비용은 감당할 수 없었고 사위의 손에 집이 넘어가는 것은 딸의 불행을 영원히 고착화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결단했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장은 내가 직접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집은 돈이 아니라 딸 해숙이가 남편에게서 벗어나 홀로 설 수 있는 안식처를 간접적으로 보장해주는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외손자 준영이에게 제안했던 집 증여 계약이 단순한 돌봄의 대가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준영이에게 집을 물려주면서 그 집을 통해 딸 혜숙이가 억압적인 남편에게서 벗어날 심리적, 물리적 울타리를 만들어주려는 나의 마지막 희생이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직접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거나 남편에게 맞설 힘은 없었지만 외손자 준영을 통해 딸의 삶에 안전장치를 놓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혜수가, 엄마는 내 삶에 직접 개입할 힘이 없어. 하지만 이 집이, 내 아들이 지켜주는 이 집이 내가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위해 온전한 하루를 살 수 있는 날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준영이가 할머니를 돌보러 왔을 때 나는 그에게 증여 계약의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도 한 가지를 더 당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집을 절대 팔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의아해했지만 순순히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외손자는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여 동거를 시작하겠지만 사위 인규는 이 집을 호시탐탐 노릴 것입니다. 그리고 외손자는 곧 할머니의 몸에 남아있는 오래된 상처의 흔적을 우연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준영이가 발견하게 될 할머니 몸의 오래된 상흔은 무엇이며 이 상흔이 사위 인규가 숨기려 했던 장인의 과거와 딸 혜숙의 불행한 결혼 생활 사이에 숨겨진 가족사의 진실을 어떻게 폭로하게 될까요? 외손자 준영은 결국 할머니의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 짐을 싸서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 한쪽에 짐을 푼 준영이는 어색함과 함께 미묘한 희망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낡고 큰 집에 젊은 기운이 들어온 것은 반가웠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아직 아버지와의 갈등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자신이 집을 얻는 대가로 할머니를 돌본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돈 때문에 할머니를 돌본다는 아버지의 비난이 그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 너는 이 집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울타리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마비된 입술은 침묵만을 허락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부터 여기에 살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 집 지킬게요. 준영이는 용기 있는 말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사위 인규가 들이닥쳤습니다. 사위 인규는 외손자가 할머니 집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그는 이 집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는 계획에 외손자가 방해가 되자 노골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영,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안 돌아와? 너 아버지보다 할머니. 돈이 탐나서 저 노망난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거지. 아버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아픈 분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이 집에서 사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인규는 준영이의 말에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으며 나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비하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며느리 혜숙이를 억압할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이 사위의 욕심 때문에 우리 가족을 완전히 흩어지게 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요. 저 사위는 자신의 무능함과 열등감을 가족을 억압하는 폭력적인 권위로 포장하고 있구나. 혜숙이가 저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 폭력적인 가부장적 시각 때문인데 이제 그 시각이 내 손자에게까지 뻗치고 있으니 나는 굳게 주먹 쥔 손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사위가 돌아간 후 준영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영이가 내가 벗어둔 옷과 함께 벽에 걸려있던 낡은 앞치마를 세탁기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세탁기 앞에서 웅크리고 앉은 준영이는 낡은 앞치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입었던 그 앞치마는 30년간 묻혀있던 가족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앞치마가 물에 젖자 섬유 깊숙이 배어있던 오래된 얼룩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이는 빨래를 꺼내려 앞치마를 집어들다가
내 옷에 남아있던 오래된 상처의 흔적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후 생긴 희미한 흉터였지만 젊은 청년의 눈에는 그 상처가 할머니의 외로운 30년 세월을 증언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준영아, 너는 지금 이 할미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가족사의 진실을 보았구나. 그 상처는 내 엄마가 왜 저리 불안해하며 사는지, 왜 이 집이 너에게 증여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아프고 중요한 증거란다. 준영이는 축 처진 어깨로 멍한 눈빛을 한 채 할머니 방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준영이는 그날 이후 할머니를 돌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무가 아닌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병인 고용을 서두르면서도 나의 통장 잔고와 병원 기록 등 나의 삶의 흔적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이해했지만 곧 할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돈과 관련된 가족사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준영이가 발견하게 될 할머니의 통장 잔고와 과거의 병원 기록에는 사위 인규가 숨기려 했던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진실이 밝혀지면 사위 인규는 집 증여를 막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까요? 외손자 준영은 시간제 간병인을 고용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의 성실함과 각성한 모습이 대견했지만 동시에 그가 곧 내 삶의 가장 어둡고 오래된 비밀과 마주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간병인 비용을 협의하고 계약하려면 내 통장 잔고와 연금 수령 내역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준영이에게 예금 통장과 의료 기록이 담긴 오래된 서류처를 건네주었습니다. 내 몸의 마비가 허락한 것은 그저 준영이가 서류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영이는 병원 기록을 정리하다가 30년 전의 오래된 진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나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병원을 찾았고 그 기록은 서류철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30년간 입을 다물고 숨겼던 내 삶의 가장 깊은 상처. 나는 그 기록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이 집 깊은 곳에 묻어두었거늘. 이제 그 진실이 내 손자의 손에 들려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구나. 준영이는 통장 잔고가 매우 적다는 사실보다 진료 기록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30년 전에 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폭력을, 이 상처 때문에 병원에 가신 거예요? 준영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낡은 앞치마와 내 몸의 상처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곧 그의 어머니 해숙의 삶과 연결되었습니다. 준영이는 어머니 해숙이가 억압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기억 속에서 학습된 무력감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무력했던 할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준영아. 내 아버지가 여자는 억압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된 것도 내 남편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불행의 고리는 결국 나에게서 시작되었구나. 준영이는 할머니의 억울한 과거를 알게 된 후 집 증여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곧 사위 인규의 귀에 들어갔고 인규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격분했습니다. 인규는 준영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 앞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위협을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30년 전 장인어른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제가 왜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통장 잔고도 제가 봤습니다. 장모님이 가진 건 연금뿐 아닙니까? 집을 증여하면 세금 폭탄 맞을 걸 아시면서 왜 굳이 아픈 몸으로 일을 복잡하게 하세요? 인규는 내가 가진 유일한 약점인 돈과 관련된 약점과
가정폭력의 불명예를 동시에 들먹이며 나를 협박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집 증여를 철회시키고 이 집을 딸 해숙이 명의로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에게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장모님처럼 가난하고 무력했던 분이 이제 와서 자식들 인생의 짐이 되려고 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자녀들이 장모님 요양원 비용 대주면서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제 말대로 하시는 게 장모님께도 편안한 길입니다.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집을 증여하려 했던 것인데 그의 입을 통해서 나는 결국 가족에게 짐으로 취급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위의 협박을 들은 후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평생의 희생이 결국 돈 때문에 조롱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 충격은 곧 딸 해숙이에게도 전달되었고 해숙이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무너졌습니다. 가족은 이제 완전히 흩어질 최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내 침묵이 딸의 불행을 계속 방치하고 사위의 욕심을 키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절망에 빠진 나 김영자는 가족을 모은 자리에서 사위의 협박에 맞서 자신의 30년간의 숨겨진 희생과 낡은 앞치마에 담긴 진실을 고백하며 딸에게 이혼을 종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고백이 무너진 가족을 화해시키는 절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위 인규가 나를 협박하고 돌아간 직후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나의 평생의 희생이 돈과 불명예로 조롱당했다는 사실보다 이 일이 딸 해숙에게 미칠 충격이 더 두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규는 곧바로 해숙이에게 달려가 나의 가정폭력 피해 기록과 가난한 통장 잔고를 폭로하며 이 집 증여를 막아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마치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머물 자격이 없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노인인 양딸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해숙이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이미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서 주저앉아 울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그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평생 저한테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해숙이는 30년 동안 내가 감내했던 폭력의 진실과 자신이 엄마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폭력의 굴레를 반복하고 있다는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해수가 내가 아파하는 건 내가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 삶이 곧 내 삶의 복제판이라는 잔인한 진실 때문이겠지. 나는 너를 구원하려 했는데 결국 너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구나. 해숙이는 남편의 억압 속에서도 이 집에서마저 어머니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 증여 계약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침묵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은 차가운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외손자 준영이는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고 그 무력함은 해숙이가 남편에게서 배웠던 가족을 위해 싸워줄 남자가 없다는 깊은 상처와 똑같았습니다. 나는 이 침묵 속에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가족인데 정작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나 정이 아니라 오직 나의 지혜와 용기여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70세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노인의 비상금은 크고 작음을 떠나 위기의 순간에 희망의 빛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등불마저도 사위에게 조롱당했고 내 딸과 손자는 그 등불을 켤 용기가 없으니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평생의 희생을 짓밟히고 말 것인가. 절망의 순간 나는 다시 벽에 걸린 낡은 앞치마를 보았습니다.
그 앞치마는 내 희생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엄마와 아내라는 역할에 가두었던 굴레이기도 했습니다. 이 앞치마를 벗어던지지 않는 한 나는 영원히 해수기의 짐이 될 것이고 사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비된 손으로 침대 옆 작은 서랍을 힘겹게 열어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억지로 웃고 있던 나와 나를 바라보며 불안해하던 어린 해수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 나의 삶과 딸의 삶을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수련입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으로서 나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딸 해수기에게 엄마도 싸웠다는 용기를 주기 위해 가족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 비록 내 몸은 마비되었을지언정 내 정신과 내 존엄은 살아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돈보다 더 귀한 것, 30년간의 숨겨진 진실을 이제 내 딸 앞에서 폭로할 것이다. 나는 외손자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사위 인규와 딸 해숙이 그리고 자신까지 온 가족이 이 집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나는 마비된 몸을 이끌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내 앞에는 4명의 가족 그리고 이 집의 운명을 결정지을 낡은 서류철과 앞치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 앉아 나의 입만 바라보는 그 최악의 순간. 나는 마침내 입을 열고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가정폭력의 진실과 그 폭력 때문에 딸 해수기가 억압적인 결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불행의 대물림을 고백하려 합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은 과연 사위 인규의 욕심을 꺾고 딸 해수기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낡은 앞치마의 의미는 어떻게 가족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까요? 집안에는 나와 딸 해숙, 사위 인규, 외손자 준영까지 4가족이 침묵 속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굳은 얼굴로 나를 노려보며 내가 집 증여를 철회하겠다고 말하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해숙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고 준영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마비된 몸을 힘겹게 움직여 낡은 앞치마와 30년 전의 병원 기록이 담긴 서류철을 손이 닿는 곳에 놓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수련입니다. 나는 이 순간이 평생 억압받았던 나 자신과 불행을 되풀이하는 내 딸을 위한 마지막 싸움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을 준영이에게 증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절대로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사위 인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나의 선언에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띠며 반격했습니다. 장모님, 그 통장 잔고로는 세금도 못 내십니다. 그리고 그 낡은 기록, 장인어른 불명의 기록까지 소문나면 누가 이 집을 쳐다나 볼까요? 지금이라도 저에게 맡기세요. 제가 해숙이 이름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위의 노골적인 조롱에 나는 침묵 대신 진실로 맞섰습니다. 마비된 오른손 대신 왼손을 들어 벽에 걸려있던 낡은 앞치마를 힘겹게 내렸습니다. 당신이 이 집을 불명예라고 말했지. 맞아요. 이 집에는 불명예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불명예는 가난이나 통장 잔고 때문이 아니야. 이 집은 30년 동안 이 애미가 폭력을 당하면서도 내 아빠에게서 해수기를 지켜낸 울타리였기 때문이야. 나는 30년 전에 가정폭력 진료 기록을 펼쳐 보였습니다. 사위 인규는 얼굴이 굳어졌고 딸 해수기는 충격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해수기를 바라보며 평생 숨겨왔던 죄책감을 털어놓았습니다. 해수가, 내가 왜 남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이 애미는 알아. 내가 어린 시절 내 아비가 내게 폭력을 가할 때 내가 숨죽이고 우는 걸 봤어. 너는 그때부터 집안에서 여자 홀로 맞설 남자가 없다는 무력감을 내게서 배웠지. 내 불행은
이 애미의 침묵에서 시작된 거야. 해숙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내 앞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녀의 눈물은 내가 평생 느끼지 못했던 뒤늦은 인정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는 준영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영이는 이미 할머니의 희생을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준영아, 내 할머니는 내게 이 집을 돈 때문에 증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안전한 집을 갖게 되면 내 엄마도 안전한 울타리를 갖게 된다. 이 집은 내가 내 엄마를 억압에서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무기란다. 내가 너와 함께 사는 건 너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엄마를 지켜줄 힘을 너에게 실어주는 것이란다. 준영이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할머니, 이 집은 제가 지킬게요. 엄마도 할머니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사위 인규는 자신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없었던 가족 간의 진심과 과거의 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닫고 분노에 찬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사위가 돌아간 후 해숙이는 비로소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압적인 남편의 그늘 아래 머물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위해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마비된 몸을 이끌고 낡은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 옷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마치 30년 동안 나를 얽매었던 굴레가 끊어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딸 해숙이는 새로운 삶을 위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외손자 준영이는 할머니와의 약속대로 시간제 간병인과 함께 이 집에서 새로운 가족의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가정폭력의 기록이 담긴 집이 아니라 희생과 용기로 되찾은 희망이 깃든 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김영자 할머니는 홀로 선 외손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딸을 보며 어떤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며 자신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외손자에게 남긴 낡은 앞치마의 최종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위 인규가 집을 나간 뒤 집은 마침내 평온을 찾았습니다. 딸 해숙이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외손자 준영이는 약속대로 시간제 간병인과 함께 할머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나는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나를 억압했던 가정폭력의 그림자가 걷히자 비로소 이 집에도 햇살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이가 시간제 간병인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 해숙이가 방에서 독립을 준비하며 조용히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나에게는 평안이라는 이름의 선물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편안합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필요한 돌봄을 받고 있고 매달 연금에서 일부를 저축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안도감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너무 늦게 이 평안을 찾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찾은 것이 다행인가. 나는 해숙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온전히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변화에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자립적인 삶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외손자 준영이가 할머니 방에 들어와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손에 깨끗하게 세탁된 낡은 앞치마를 들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입었던 그 앞치마는 폭력의 상처와 희생의 역사를 모두 씻어낸 듯 깨끗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이제 버릴까요? 제가 새 앞치마 사드릴게요. 나는 마비된 몸을 이끌고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준영이에게 이 앞치마를 버리지 말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라고 손짓으로 부탁했습니다. 이 앞치마는 더 이상 나를 억압했던 희생의 굴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하지 않고 진실과 용기로 가족의 불행을 끊어낸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내가 이 집을 준영이에게 증여한 진정한 이유, 즉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 아닌 용기와 울타리라는 교훈이 이 낡은 앞치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준영아, 내가 이 집에서 새로 꾸릴 내 가족,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아이들에게 이 앞치마를 보여주렴. 그리고 말해주렴. 나이가 몇이든 자립할 수 있든 없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차분히 살아간다면 스스로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품고 삶을 마무리하다. 나는 홀로 선 외손자를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고 딸 혜숙이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들에게 짐이 아니라는 안도감이 나를 감쌌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노인이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후 생활 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요. 내 삶의 마지막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삶, 이것이야말로 모든 노후의 원칙입니다. 낡은 앞치마는 벽에 걸린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준영이와 혜숙이에게 가족의 역사와 노후의 빛나는 지혜를 조용히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현실적이고 이기적이지만 이웃을 이롭게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용기를 낸다면 많은 재산 없이도 따뜻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입니다. 낡은 앞치마는 이제 희생의 굴레가 아닌 용기와 자립의 상징이 되어 외손자 준영이의 새 가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할머니의 지혜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지막 노력이 아니라 딸의 불행을 끊어주고 자신은 해방을 얻은 위대한 어머니의 유산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